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여전히 주요 민생, 경제 현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조금 전 민주당은 두 번째 여야정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관련 내용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조금 전에 전해진 속보 내용부터 저희가 좀 잠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민주당이 오늘 두 번째 여야정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한다라고 밝혔는데 사실 오늘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까지 최대행이 그러니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경고한 바가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류한다라고 밝힌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역시나 민주당에서는 이제 최권한대행을 권한대행으로 인정하지 않는군요. 그걸 이유로 들어서 중요한 국정협의회에 참석을 안 한 것은 최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으니까 네.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마 이 국정협의회 불참을 쓰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오늘 오전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최권한대행을 권한대행으로 임명하지 않겠다고 이미 얘기한 바가 있는데, 없다라고, 예. 그랬죠. 그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식이 그럼 뭐 예를 들어 탄핵이냐, 뭐 거기까지도 생각할 수 있었는데 어쨌든 권한대행으로 인정 안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려면 국정협의회에 최권한대행이 나오니까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다. 아마 그런 논리에 따라서 참석을 안 한 걸로 보이는데 대단히 안타깝고 또 부적절한 행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아직 이제 최상목 대행은 임명 여부와 또 시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최 대행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일단 최 대행에게도 대단히 큰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헌재가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지만 헌재도 이것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최 대행 입장에서도 존중을 한다고는 했지만 이 위헌 상태를 방치한다는 비난에서 또 자유로울 수 없는 거거든요. 결론은 임명을 하고자 하는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긴 하는데 얼마나 지나서 할 거냐. 또 중간에 변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수도 있는 또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네. 그것과 연계해서 지금 여러 가지를 고려 중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야말로 이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해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봐도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2차 국정협의회는 무산이 됐고 지금 이런 상황들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가장 문제가 있는 사람은 최상목 권한대행입니다. 예. 나머지 이제 여야 간의 기싸움을 벌이는 것들은 정치적으로 각자의 입장이 있겠죠.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주장할 수 있으나 최상목 권한대행은 개인이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행정부의 고위 공무원이고 강요이기도 하고 지금 권한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행정부의 수반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내리기 전까지는 본인의 판단이 있을 수 있지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에 대해서 판단을 내렸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결국에 당신의 최상목 권한대행의 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의 보류가 잘못됐다. 이거 유연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즉시 임명을 해야 돼요. 이거는 기속력을 갖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주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한에 어떤 제한을 두지는 않았으나 상식선에 있어서 헌재가 최상목 권한대행의 행정부의 임명권 절차가 국회 추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을 했으면 따라야죠. 그러니까 일반인 자체도 헌법과 법률에 대해서 판단에 따라야 되는데 예. 정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그걸 지켜내야 될 대한민국의 행정관료가 이걸 왜 주저하고 있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모든 기싸움과 국정협의체의 파탄, 파토 났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들은 그분의 책임이다. 저는 예.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 다시 돌아가셔서 바로 임명을 하시면 모든 문제는 다 끝난다. 근데 이제 윤 대변인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한덕수 총리가 복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친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좀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권한쟁의의 대상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행위에 대한 권한의 쟁의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했던 거는 재판관 3명을 여야 합의로 가져오십시오라고 그 행위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헌재에서 했던 행위에 대한 판단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2명은 하고 1명은 여야 합의가 안 됐다고 이런 논리를 펴니 국회의장이 우원식 의장이 이거는 국회 추천권을 침해하는 거다라고 판단을 구했고
그런 갈등에 대한 판단을 헌재가 내려준 겁니다. 그러면 행위의 기속력은 누구한테 있어요? 한덕수 총리한테 있나요? 아니잖아요. 재판부는 최상무 권한대행에게 그 행위에 대한 기속력을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은 행위의 주체, 이 결정을 제대로 바로잡을 사람은 최상무 권한대행이지 한덕수 총리가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나는 자신이 없어, 눈치 보고 힘들어, 여야에서 가운데 끼어서 새우등 터지게 생겼어, 이랬으면 그만두셔야죠. 그러니까 최상무 권한대행이 정말로 어떤 좀 그 나라에 대한 걱정, 헌정 질서나 법치를 준수하신다면 임명하셔라. 어차피 하실 거 오늘 하나, 3일 있다 하나, 일주일 있다 하나 할 건 하니까 아닙니까? 예. 짧게 청원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임명 여부가 꼭 헌재의 결정에 따라서 되어야 하는 간단한 상황은 아닙니다. 사실 민주당에서도 만약에 임명이 될 경우에 마은혁 재판 임명돼서 9명 재판체제가 완성될 경우에 심판 과정에 마재판관이 참여하느냐 마냐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참여하게 되면 헌재 심판, 이 선고 날짜가 미뤄지게 돼요. 그렇게 될 경우 이재명 대표 2심 재판과 맞물려서 대단히 또 곤란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어서 겉으로는 저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다. 이 점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가 강제한다고 결정을 내린 게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헌재 결정이 이제 강제력이 없다 이런 건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예, 강제력이 없습니다. 예, 따라야 한다고 돼 있지. 그것을 안 하면 언제까지 헌재가 선고한 대로 그 내용대로 뭔가 실현이 된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자귀를 해야 됩니다.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임명을 하지 않으면 실현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저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마은혁 재판관이 여야 합의 없이 지금 지명이 됐다 이런 것도 있지만 마은혁 재판관이 판사 생활을 하면서 보여줬던 특정한 정파에 너무 쏠린 그러한 활동들 그것이 헌법 재판관으로서 자격을 갖춘 것이냐 이런 문제 의식을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은혁 재판관이 국회에서 추천되는 과정에서 반대를 했었던 것이고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형식상으로는 추천이 됐으나 그 과정이 정말로 진실된 여야 합의였느냐 그 의문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고심한 끝에 임명을 안 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헌재 판단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표면적인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와 관련된 판단이라고 보고 전체적인 판단에 대해서 아직 숙고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헌재 결정에 강제력이 없다.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헌재 헌법재판소법을 들춰보면 강제력이 있습니다. 권한쟁의에 대해서 헌재가 심판을 내리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권한쟁의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것도 즉시 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기한을 정하지 않죠. 근데 이제 그 기한의 부분들에 있어서 그게 상대의 권한을 침해했을 당시 입장에서 그거를 기한이 안 정해졌다고 뭐 5개월, 6개월 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상 규상 그런 권한을 계속 침해하는 꼴이 되잖아요. 우리가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판단의 시간 내에 권한쟁의 심판을 즉시 이행해야 될 강제 규정이다. 그래서 헌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위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다. 위헌은 뭡니까? 헌법을 위반했다는 거죠. 근데 공무원이 헌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탄핵을 당합니다. 결국에는 그만큼 강제력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여당 권선동 원내대표가 법률가로서 알 만큼 아실 텐데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저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서두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여야정 협의회에 불참을 한 상황인데 이외에 또 추가적으로 어떤 대응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뭐 대응이 나올 수는 있죠. 거기까지 안 갔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조금 그냥 정치적인 고려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정치적 고려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하나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면 그걸 따라야 되는 게 대한민국 모든 사회구성원이 합의한 원칙입니다. 약속이고.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죠. 그러게 되면 여야가 아무리 떠들어도 정치적 고려를 안 하게 돼요. 시간이 길어질수록 계속해서 압박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오늘 이제 2차 국정협의체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어떤 좀 불만의 표시로 불참을 했으나 예. 그러면 계속해서 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을 보류하고 이 법원의 판단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헌재가 위헌이라고 했는데 국가의 공무원이 그 헌법의 위반을 그대로 안고 간다. 저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예. 윤 대변인께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글쎄요. 그 뭐 시한을 정하거나 그런 것을 민주당이 할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하면은 탄핵을 하고 언제까지 안 하면 언제까지 하면 탄핵 안 하고 언제까지 안 하면 탄핵을 하겠다. 글쎄요. 민주당이 과연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어 하느냐. 저는 엄포에 불과하다고 보고 예. 탄핵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줄탄핵을 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지금 이 탄핵 정국에서 제대로 된 지지를 못 받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보고 최상목 대행이 대행으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대단히 고민스러운 상황이라는 건 인정하잖아요. 어느 정도 상황을 보고 탄핵 운운해도 늦지 않다. 지금부터 벌써 이런 식으로 국정협의회도 오지 않고 정치국 공세부터 하는 것은 기존의 민주당이 보여줘왔던 조급하고 거친 그런 정치 투쟁 방식을 조금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탄핵 심판 선고 전까지 마은혁 후보자가 합류를 할지, 그리고 만약에 합류를 하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참여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변수로 꼽히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임명 시점이 어디냐가 중요하죠. 네. 지금 상황에서 헌재가 변론을 다 마치고 마지막 선고 날짜 지금 결정문 쓰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그 과정에서 마은혁 재판관이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이 심판 절차에 참여하느냐 마냐에 대한 결정도 헌재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이 그 상태에서 이 선고 과정에 참여시키겠다고 헌재가 결정하는 것은 헌재 선고 결과에 대한 예단을 갖게 할 수가 있어요. 8명만으로도 어떤 식으로든 결정이 가능하다면 굳이 마 재판관을 이 심판에 참여시켜서 변론기를 다시 갱신하고 시간을 끌 이유가 없거든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마은혁 재판까지 가서 9명 체제가 되어야 뭔가 결정된다는 그런 암시를 주게 된다면 이거는 내부에서 그럼 탄핵 관련해서 의견이 많이 나뉘나 이런 예단을 갖게 할 수 있잖아요. 헌재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지금 8분 재판관들의 의견이 어느 쪽으로 상당히 몰려 있다. 굉장히 이 합의가 가능하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경우에는 헌재도 또 고민이 생긴다.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의견이 갈리고 있나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리고 마은혁 후보자가 선고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변론 재개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선고가 늦어져서 또 민주당의 속내가 복잡하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갱신이라고 하는데 재판관이 이 변론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서 이제 그 선고에 들어오게 되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어떤 증거나 증인에 대한 어떤 녹음을 듣고 하는 이제 변경 갱신 절차를 하죠. 이제 갱신 절차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제 기존의 어떤 모든 거를 다 하는 갱신 절차와 신속하게 하는 갱신 절차가 있어서 그게 통상적으로 시간으로 한 50시간, 날짜로 하면 2주 이내에 이제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제도를 두는 것은 이 윤석열 대통령 심판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원래 모든 법원에는 그렇게 인사이동에 따른 그리고 변동에 따른 재판관의 어떤 중간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도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도가 있으니까 제가 앞서도 계속 반복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임명을 해놓으면 헌재에서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헌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9명에 대해서 평의를 거쳐서 8명의 평의를 거쳐서 9명을 하느냐 마느냐. 그러면 이 선고기를 9명이 된 상태에서 했을 때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은 변론에 참여 안 했으니까 당신은 갱신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그러면 그 시간은 평의를 거쳐서 그리고 법적 제도에 마련된 그 절차 내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9명 완전체를 가지고 가장 중요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게
더 모양새가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더 법과 원칙에 부합되지 않을까요? 저는 8명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8명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단은 다 가능한 거기 때문에요. 근데 다만 이게 마흔형 재판관이 임명을 하라고 헌재가 결정해 놓고 나서 그거를 최상무 권한대행이 임명을 했는데 빼고 8명만 한다. 이거는 정치권의 어떤 눈치를 보는 듯한 또 모습이 비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해라. 그게 가장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실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25일에서 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한 결과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대선 결과 기대, 그러니까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 당선을 기대한다는 응답이 38%,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당 후보 당선을 기대한다는 응답 51%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일단 저희 당에서 배출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의결돼서 헌재에서 탄핵 심판 받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에는 정권 연장보다는 정권 교체에 대한 의견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경우에 그때도 그럼 이 여론조사 결과대로 가는 거냐? 그건 또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예. 여론조사는 투표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투표에는 후보자가 특정되게 돼 있죠. 그래서 선거가 정말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 정권 연장을 위한 후보가 누구고 정권 교체를 위한 후보가 누구냐 여기에 이 요소가 더 추가되어야 정확한 걸 알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예. 이 탄핵 과정 중에 있는 상황에서의 어떤 여당과 야권에 대한 그런 판단,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국민들께서 내려주신 거라고 일단 그 정도로 보고요. 수치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도. 그것 또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탄핵이라는 국면에서 국민들께서 보시는 여야에 대한 평가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무엇보다 중도층과 무당층에서는 정권 교체 응답이 높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지금 수치가 나온 것이죠. 51%, 30% 교체와 유지인데 네네. 이거는 이제 중도와 뭐 무당층까지 다 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 진영까지요. 그렇게 봤을 때도 상당히 국민의힘 내부의 지지층에서 이탈이 많은 수치다. 전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지금 현재 중도층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겁니다. 왜냐하면 선거 자체는 특히 이제 대선이라면 집권 세력으로서 선택을 하는 것은 양 진영의 각 진영에서 다 극대화돼서 모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중도에서 선택을 해주는 쪽이 집권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중도층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은 무조건적으로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강하다라는 신호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뜯어보면 좋겠으나 제가 아까 좀 이렇게 갤럽 조사를 보다 보니 20대 층에서 굉장히 정권 교체 쪽으로 많이 돌아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정당 지지도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2%포인트 상승해서 36%고요. 민주당은 2%포인트 하락해서 38%로 나타났습니다. 탄핵 심판이 변론기일이 종결된 지금도 이제 양당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계속 저렇게 갈 거예요. 원래 이제 정당 지지율이라는 것들은 크게 등락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3% 빠지고 3% 올라가서 그 낙폭이 6%포인트, 7%포인트 그 정도 되면은 굉장히 어떤 큰 이슈가 한쪽에 불리하게 올 때 그렇게 낙폭이 크지만 대략적으로 대선 전국에 들어가면 51대 49 국면입니다. 그러면 정당 지지율도 그런 형식으로 갈 것이고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있다면 그때 한번 출렁거려서 또 낙폭은 커질 것이지만 또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면 다시 지지층의 결집을 통해서 각 또 정당 지지율은 거의 오차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 할 것이다 라고 봤을 땐 지금 현재 추이를 보면
거의 출렁이지 않습니까? 예, 물결처럼. 그래서 저는 그 추이가 대선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꽈배기 형식으로 어떤 형태를 보일 것 같다. 그래 보입니다. 예, 예. 정당 지지도 어떻게 분석하세요? 네, 저도 비슷하게 봅니다. 지금 정당 지지율이라는 것이 양쪽 지지층이 이 탄핵이라는 이슈 앞에서 완벽하게 이게 결집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던 지지층의 기반을 다 쓴 그런 형태의 숫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큰 일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과연 예. 탄핵이 기각되느냐 인용이 되느냐 또 만약에 인용됐을 경우에 조기 대선 바로 60일 내에 치러지는데 그러한 정치적인 큰 이슈 앞에서 출렁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탄핵 선고일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서 당분간 양당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조기 대선 가능성을 주목하면서 여야 잠룡들의 행보 역시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통합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뭐 김부겸 전 총리,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김동연 경기지사를 만나는데 지금 이런 이재명 대표의 행보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통합 행보에 성과가 좀 있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굉장히 많은 득점 포인트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대선을 준비하는 유력한 민주당 내 후보로서 후보가 될 분이죠. 지금은 이제 대표죠. 대표로서 어떤 행보가 통합과 포용이라는 어떤 그동안에 조금 부족했다고 비판받았던 부분을 덥석 받았어요. 예를 들면 김경수 전 지사가 쏘아올린 공이긴 하죠. 우리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김경수 전 지사가 돌아와서 통합과 포용을 해야만 더 큰 민주당으로 이길 수 있다. 더 크게 가자. 라고 했고 그걸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비슷한 맥락을 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김경수 지사를 만나면서 좋습니다. 다 품고 다 같이 가겠습니다.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만났던 분이 김부겸 지금 총리를 만나셨고 어제도 임종석 전 실장을 만났고 예. 박용진 의원도 만났고 나름대로 정치를 하면서 상처가 있던 분들 또 의견이 다른 분들 또 쓴소리가 있을 수 있는 분들을 만나면서 지금 어떤 민주당의 위원 확장 운동장을 넓게 쓰는 방식을 쓰는데 국민들 보기에는 혼자 가는 것보다 훨씬 좋아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이제 민주당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지 않느냐 보는 것이고 다만 이런 행보 속에서 같이 움직여야 될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정말 지지하고 응원해줬던 강성 지지층도 이재명 대표가 가고자 하는 길에 있어서의 같은 행보를 보여야 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통합 행보는 만남과 말로서는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기구 설치라든지 뭐든지 어떤 의견이 갈 수 있는 협력체를 완성함으로써 예를 들어 조기 대선이 벌어졌을 때 인수위가 없이 이제 다음 정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상황을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단위체를 만드는 그런 실질적인 행동까지 이어진다면 이재명 대표의 당내에서의 입지는 더 공고해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지금 이 통합 행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저런 그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동안 만나지조차 않았던 분들과 만나기라도 해서 통합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일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저렇게 만나는 모양, 사진 찍고 말 것이냐, 실제적으로 저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냐, 그런 건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도 당시에 공천을 무려 4번이나 좌절시키면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이재명 대표 아니에요. 박용진 의원 본인도 이재명 대표가 만나자고 하는 그 전화 걸었을 때, 받았을 때, 그 엄청나게 많은 감정이 있었다. 근데 결국 나가기로 결정을 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임종석 의원도 결국 만나긴 했는데 이재명 대표에 맞서서 싸우는 사람을 지지하는 쪽으로 자기는 좀 쓴소리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왕십리에서 본 이후로 오랜만이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뼈 있는 말이죠. 제 말씀은 뭐냐면 이러한 통합 행보가 왜 이제서 있었냐는 거예요. 1년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이분들의 아픔을 이해한다고 말은 하는데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만나서 밥 먹고 그때 미안했어. 당신의 아픔을 내가 알고 있어. 이거 하나로 저분들의 마음이 풀어져서 정말 실질적인 통합 행보가 되겠느냐 아무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남은 것은 3월 26일로 예정돼 있는 2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저분들의 입장은 완전히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2심에서도 1심과 똑같은 그러한 중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에 민주당 내 대선 구도는
그 후보 선출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소용돌이칠 가능성이 있고 예. 통합 글쎄요. 그 과정에서 통합이라는 것을 말을 하려면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통 크게 양보를 하거나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을 해야 할 겁니다. 본인 사법 리스크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저런 행보에 그치지 않고 국민을 향해서 본인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내가 대법원 판결 나오기 전에 어떻게 하겠다. 만약에 이걸 안고 당선이 되더라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약속과 같은 선언적 의미의 발언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여권에서는 여권 주자 중에 가장 지지율이 높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 보수의 심장 대구를 찾았습니다. 국가보훈부 주관으로 열린 2.28 민주운동 기념식에 참석을 한 건데 이게 노동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행사여서 좀 다양한 정치적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먼저 윤희석 전 대변인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2.28 민주운동 기념식에 그것도 이제 대구니까요, 지역이. 김문수 장관이 참석한 것은 큰 의미가 있죠. 지금 여권 내에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분이 여권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에서 열린 행사에 갔다. 이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의미가 뭐냐. 역시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일 것이고 대선 주자로서 잠재적인 대선 주자로서 가장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행보를 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김문수 장관이 탄핵이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 순간까지는 나는 대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행보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예. 저 행사가 고용노동부에서 주최한 행사가 아님에도 굳이 대구까지 가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인 해석을 낳을 가능성이 크고 이미 실질적인 행보를 시작하신 걸로 저는 봅니다. 예. 잠재적 대권 주자로서의 행보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습니다. 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금 이 행사 참여는요, 대선에 나는 할 거다라는 어떤 무언의 어떤 일정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지금 자막에 나가는데 저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통령을 위해서라면 대통령이 된다면 무엇이라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근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본인의 어떤 업무와 무관한 행사에 참석했다는 거, 특히 대구라는 거, 그리고 2.28 민주화 운동, 이거는 아마 1960년도니까 이승만 3.15 부정선거에 항거해서 대한민국 최초의 학생들이 봉기한 민주화 운동이라고 평가를 받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독재 국가에 대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 학생들이 봉기했던 그런 민주화 운동을 참여하는 건데, 근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근 행보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비상계엄을 통해서 내란의 사태를 초래하고 민주주의의 헌법과 법치를 부정하고 국회에 군대를 보내고 선관위에 군대를 보냈던 분을 방어하고 옹호하고 했던 분이 2.28 민주화 운동에 가서 참석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뭐든 한다. 너무 뭔가 말과 행동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어깃장이 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께서는 정말 대선에 나올 생각이면 지금 당장 장관을 그만두시고 조기 대선에 뛰어드시든지 아니면 장관직을 활용해서 저런 본인의 업무와 무관한 그리고 본인의 언행과 전혀 상반되는 민주화운동 어떤 참여식에 하는 행동들은 저는 좀 삼가했으면 좋겠다. 그게 스스로 좋을 건 없다라고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공개된 한 언론 인터뷰에서 만에 하나 올해 대선이 열리고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개헌을 이끌고 3년 뒤인 2028년에 물러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임기 단축 개헌을 화두로 던졌는데요. 이 배경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한동훈 대표가 이 개헌 얘기를 한 것은 만약에 대선이 벌어질 경우에 개헌과 연계되는 이슈들이 많이 벌어지고 그것과 맞물려서 이 87년 체제를 종식해야 되는 국민의 여망을 실현시키자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국회에서 국회 권력을 절제하지 못하고 29번, 29번이나 되는 줄탄핵을 시도를 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죠. 또 행정부에서도 대통령이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계엄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87년 헌법 체제가 더 이상 현대 한국 사회에서 작동하기 어렵다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러면 개헌을 하기 위한 방법, 그동안 많은 대선 주자들이 대선이 열릴 때마다 개헌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한 번도 실현이 안 됐습니다. 예. 개헌한 지 40년 가까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대선을 통해서 대선이 있다면 조기 대선을 통해서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임기를 3년, 28년도 국회의원 선거와 맞추고 그 안에 개헌을 한 다음 그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맞다. 그러한 선언적 의미의 약속을 해야 국민들께서 이 개헌의 진정성을 인정을 하실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실제로 개헌이 된다는 그러한 희생을 얘기를 한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임기 3년만 하겠다. 이런 얘기한 한동훈 대표와 같은 주장을 한 분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이 얘기는 본인이 임기를 단축한다는 희생의 의미도 있지만 그동안 예를 들어 비상대책위원장, 저희 당이 비대위원장으로 왔을 때 총선에 불출마했잖아요. 그러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의미, 희생과 약속이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 개헌이 있어야 한다는 그 진정성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겠다는 그러한 본인의 진심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였다고 평가합니다. 예. 정치 행보를 제기하면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희생과 약속의 의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 배경을? 희생과 약속의 의미는 알겠으나 그리고 본인이 이제 국민의힘으로 돌아와서 정치를 재기하려는 입장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선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 이번 조기 대선의 맥락은 개헌을 말하지 않고서는 여야 후보들이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87체제 한계라고 얘기를 하지만 중요한 건 대통령제에 대한 권력의 집중이 양극단의 정치에 어떤 갈등을 양상시켰고 이 부분에서 권력을 집중화시키지 말고 분산해야겠다라는 이번에 그 비상계엄을 통해서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도 개헌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개헌을 지금 얘기하는 차원에서 아마 선점하는 의미에서 조금 더 강력하게 3년만 하겠다. 대통령이 된다면. 그리고 4년 중임제, 중대선거구제. 아주 정치권에서 오래된 숙제이면서도 어려운 숙제를 던졌어요. 다만 이게 3년 동안은 국민의힘은 108석입니다. 변동이 크게 없으면. 그러면 민주당과 협치가 없이는 개헌이 불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현실적인 측면이 고려됐는지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와 개헌 어떤 이슈를 가지고 한번 둘이 싸워보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전략적으로 잘 선택했으나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을 때 훨씬 더 조금 더 파괴력 있지 않을까. 그런데 개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제가 늘 얘기했어요. 이번에 대선 나오는 모든 후보들은 여야 후보들은 국민의 눈높이에 가장 어떤 입맛에 맞는 개헌의 이슈를 던지느냐. 그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한동훈 전 대표 뭐 나름대로 좀 원포인트 득점하셨다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